월드컵 예선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승을 거두고 있는 우리 대 일본에서 이런 게 진행돼야지. 대체 왜 이기적이고 길거리도 엉망이라는 한국에 가서 저러고 있는 거래? 우리 일본은 왜 한국처럼 못하는 거야, 대체?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레전드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발롱도르 수상자, 프리미어리그 4회 득점왕,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선수들인데 이 모습을 지켜봤던 한 일본인 기자는 악에 바친 듯 해보이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미야모토 후즈키라고 합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일본의 기자로 일하고 있고 한국은 우리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던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우리 일본 우익단체에도 꾸준하게 참여하며 대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한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일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축구를 좋아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필리핀에 휴가를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때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뛸 수 없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받게도 제 다리를 세부에서 다치게 했던 차량이 바로 한국의 형편없는 자동차였습니다. 본디 저희 부모님도 한국을 혐오하셨었고 저도 부모님의 영향도 받기도 했지만 제 다리를 이렇게 만든 게 한국 자동차 때문이라는 생각에 한국이라면 정말 끔찍하게도 싫어했죠. 그런데 최근 한국을 찾았다가 정말 기함을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서 더욱 분노가 차올라 어쩔 줄 몰랐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라고 들었어요. 한국은 길거리에 노숙자가 득실득실하고 구걸하는 가난뱅이들이 많다고 들었죠. 실제로 제가 자주 보는 우익단체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한국은 진짜 엉망이었어요. SNS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하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바닥에 비닐천을 깔아놓고 누가 입다 버려놓은 듯한 옷들이 사방에 널려져 있었는데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사겠다고 우후죽순 몰려드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죠. 아니 거지들도 아니고 저런 옷들을 입고 다니니 몸에서 냄새도 났을 거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 모습을 영상에서 볼 때면 역시 우리 위대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일본은 정말 최첨단 국가, 깨끗한 국가, 세계 최고의 아시아 국가라는 자부심에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 제 관심의 밖이었고 가끔이라도 한국이 언급되거나 제 귀에 들릴 때면 불쾌하기 그지 없었죠. 그냥 발도 들이고 싶지 않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엄청난 축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매년 가을이면 지다이 마츠리라는 축제가 진행됩니다. 무려 2km에 달하는 긴 시대의 행렬인데 20개 팀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에도, 아즈치모 모야마, 무로마치, 요시노, 가마쿠라, 후지와라, 엔야큐 등의 일본 8개 시대를 재현한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대일본의 당시 시대상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 멋진 축제예요. 저는 당연히 이 멋진 축제를 취재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방송기자국 동료들이 해외라도 나가려는지 짐을 바리바리 싸고 있던 것이었죠. 뭐 해? 어디를 촬영 가길래 그렇게 짐들을 싸고 있니? 그랬더니 동료들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들이 나왔죠. 못 들었어? 한국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대거 오잖아. 티에리 앙리, 드로그바, 퍼디난드, 카카, 히바우드 등등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해외 축구 선수들이 다 한국에 온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원래 어릴 적부터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동료가 말한 이 선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선수들인지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놀란 부분은 바로 대체 왜 이런 대단한 선수들이 우리 일본이 아닌 쓰레기 천국에 노숙자 천지인 한국을 가냐는 거였어요. 믿기 힘든 소식이었죠. 제 기자 동료들은 그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취재를 떠난다고 짐을 싼 거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정말 꼭 취재하고 싶었던 우리 일본의 축제 촬영을 다른 지인 동료에게 부탁하고 한국으로 떠나는 동료들을 따라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더럽고 가난한 한국엔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가야 된다고 몸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또 형편없는 한국에서 고생하게 될 해외 선수들을 취재해서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기사를 담자고도 마음먹었죠. 한국으로 떠나는 준비를 하면서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아니 아시아 축구하면 일본이 최강 아냐? 대체 왜 한국같이 더럽고 못 사는 국가에 그런 대단한 선수들이 모이는 거래? 차라리 일본으로 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자 동료 중에 한 명이 아시아에서 일본이 1등이 맞지. 근데 한국에도 유명한 해외파 선수들이 많잖아. 손흥민도 있고 김민재, 이강인 등등 말이야.
그럼 뭐해? 요르단 같은 동남아 후진국에도 지는 나라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했나? 그렇지 않고서야 그 선수들이 한국에 갈 이유가 없는데, 아, 한국은 돈도 없을 텐데 뭐 때문에 오는 거지? 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아무튼 저희들은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내렸죠. 그런데 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묘했죠. 한국을 난생 처음 방문한 터라서 처음 보는 모습들에 놀랄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제가 활동하는 단체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인천공항이야 해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 시설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분명 시끄럽게 싸우고 매너가 더러운 한국인들이 즐비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한국인들 중에는 목소리를 높여 다투거나 싸우거나 매너 없는 행동들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란 건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꽤나 컸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키가 172cm로 일본에서 나름 키가 큰 걸로 상위에 속하는데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이 180이 넘어가는 듯해 보였죠. 왠지 모르게 약간 자존심이 상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을 제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봐야 했으니까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에 오기는 했지만 한국인들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유치한 생각을 하며 저희 취재팀이 예약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무렵에 함께 왔던 동료가 A4 용지를 한 장씩 주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한국에서 단 한 푼도 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취재 전까지 아무것도 가지 않고 호텔에만 있으려고 했고 함께 왔던 동료들도 저와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짐을 정리하자마자 우르르 호텔을 나가려고 하는 거였죠. 다들 어디 가게? 동료들은 한국에서 굶어 죽으려고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어? 구경도 좀 하고 라고 말하며 서둘러 나갈 채비들을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밥은 먹어야겠구나 싶어서 억지로 동료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호텔을 나와 한국의 거리를 걷는데 굉장히 사실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의 거리는 누가 봐도 더럽지 않았고 길거리에 노숙자의 노자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세련된 옷차림의 한국인들이 옹기종기 짝을 이뤄 길을 걸었고 그 모습은 마치 강대국인 미국의 라스베가스 거리를 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에 화장실을 가야 했죠. 아까 호텔에서 미리 해결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한국의 모습에 지린 건지 그땐 안 느끼다가 호텔을 나와 걷기 시작하니 소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처에 화장실을 찾았는데 마침 지하철로 들어가는 계단이 보이더군요. 동료들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지하철이 있는 지하 계단으로 향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개찰구를 통과하기 위해 표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온 동료가 갑자기 저를 말리더라고요. 지금 뭐 하냐면서요. 표를 사려는 저를 말리는 동료의 행동에 이상했어요. 아니 왜? 나 화장실 가야 한다니까? 그러자 동료가 폭소를 터트리며 말하더군요. 한국은 개찰구 통과 안 해도 돼. 저쪽에 안내판이 있으니까 안내판에서 화장실을 찾자. 네, 그랬어요. 사실 일본은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있지만 보통 역 개찰구 안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찰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을 통과하는 정기권이나 그 역에서 제일 저렴한 표를 끊어서 구매해야 안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안내판으로 가서 보니 화장실이 개찰구 바깥쪽에도 있었고 누구나 필요하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좀 이런 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서 갑자기 용변이 급하면 돈을 써야 하니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땐 난처할 때도 종종 있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도착한 화장실에서 저는 감탄하고 말았죠. 이게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중 화장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한 모습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도 깨끗한 화장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곳이 깨끗하지는 않거든요. 만든 지 오래도 해서 낙후된 화장실들도 제법 많은데 한국의 화장실이 이렇게나 깨끗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당황했죠. 사실 이후에도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의 삼겹살이란 걸 먹었는데 일본에도 와규라는 고깃집이 있지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삼겹살에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었죠.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사실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이쯤 되면 더 맛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삼겹살은 정말 대단히 맛있었습니다. 일본에는 달고 짠 음식들이 대부분이에요. 간장으로 만들어진 음식도 많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이 주 음식일 만큼 어딜 가나 그런 음식들이 다예요. 심지어 튀긴 요리를 간장에 적셔 먹어야 하는 음식도 많죠.
어릴 때부터 그런 음식에 젖어 있던 제 입속으로 들어온 한국의 삼겹살과 한국의 김치는 매콤하면서 삼겹살의 고소함, 쌈장이라는 소스의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가득 담기자 도저히 수저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노라 다짐했건만 돈을 내고라도 더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었죠. 한국에서의 첫날은 말 그대로 당황, 놀람, 긴장, 의아함, 설레임 이런 감정들의 연속이었어요. 이후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유명 해외 선수들을 취재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저희가 밟았던 공항이었는데 공항에 도착하니 어마어마한 한국인들이 몰려들어 있었어요. 그래, 분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한국에 볼품없고 질서 없는 난장판의 한국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목소리도 커질 거고 서로 선수들을 보겠다고 새치기 하거나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서 본 한국 팬들의 모습은 이런 제 생각을 완벽하게 망가뜨려 놨습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라인으로 한국 팬들은 응원하는 해당 선수들의 유니폼을 들고 질서 있게 해외 유명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어디에서도 싸우는 소리는 들을 수 없었고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누군가를 함께 응원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하나같이 밝은 미소를 보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팬들을 정리하고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보안 요원들도 한국 팬들의 배려 있는 행동과 질서 있는 모습에 하품까지 할 정도로 뭔가 할 일이 없어 보였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맞는 건지 정말 믿기지 않았죠.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한국의 이미지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들인 걸까?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는 한국은 내가 들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유명 선수들이 인천공항에 들어섰습니다. 힘찬 함성이 쏟아져 나왔고 멀찍이에서 늘 동경하던 드로그바, 알렉산드로 피를로, 티에리 앙리, 퍼디난드 등등의 선수들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선수는 티에리 앙리와 드로그바였어요. EPL의 왕이라고 불리는 앙리는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팀의 전설로 현재는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정말 대단한 선수죠. 또한 드로그바는 첼시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로 첼시 팬들 중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실력과 인망을 모두 갖춘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전설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은 한국의 팬들 요청을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인을 해주기도 했고 사진까지 찍으며 자신들을 환대하는 한국 팬들에게 답례했어요. 정말 믿기 힘든 팬 서비스까지 선보이기도 했죠. 이런 대단한 선수들이 한국이 아닌 우리 일본에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괜시리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질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봐왔던 한국은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와는 분명 달랐지만 실제로 일본이 한국보다 축구로는 더 센 게 맞잖아요? 저는 해외 유명 선수들이 한국인들에게 사인을 해주기 위해 다가왔을 때 은근슬쩍 그 옆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미토마 키오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기습적으로 했었죠. 당연히 좋은 말이 들릴 줄 알았는데 선수들은 제 말에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한 채 한국인들에게 사인만 해주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더군요. 순간 무시당한 것 같아 기분이 나쁘더군요. 저는 오기가 생겨서 레알 소시어드 쿠보 선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며 계속 일본 선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그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군요. 아니 한국 팬들에게는 이것저것 다 해주고 사진까지 찍어주더니 왜 내 질문에는 대답 한마디 하지 않는 걸까? 정말 차별당하는 것 같아서 분노가 속으로 차더군요. 그렇게 선수들이 버스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고 저는 열받는 마음에 카메라를 들고 다시 공항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왜냐면 분명 이렇게 많은 한국 팬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쓰레기가 넘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그 모습을 촬영해서 세계의 이런 형편없는 모습에 한국을 알리고자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공항을 들어섰지만 그 어디서도 쓰레기를 볼 수 없었어요. 언제 그 많은 인파가 왔다 갔는지도 모를 만큼 공항은 바닥에서 빛이 날 만큼 깨끗했고 그 넓은 공간 안에 멀뚱멀뚱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제 초라한 모습만 있을 뿐이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뭔가 헛헛해하는 모습을 하자 이제 그만하라며 대체 일본에 살면서 뭘 듣고 살았길래 한국을 그렇게나 싫어하는 거냐며 한국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못 살고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가 아니라며 제 어깨를 토닥였고 어쩌면 한국이 지금은
일본보다 더 잘 사는 국가일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너는 일본 사람 아냐?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사는 국가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자 동료는 그제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죠. 동료였던 하나키는 어머니가 교수님이었는데 미국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할 일이 생겨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우리 일본 교수였던 어머니를 강사로 부른 것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정작 일본의 현실을 깨닫고 한동안 자신도 방황했던 적이 있었다더군요. 이때까지 일본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일본의 모습과 막상 일본을 벗어나 타국인 미국에서 바라본 일본의 모습은 완전히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었고, 오히려 미국 지천에 널려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한국의 음식, 한국의 옷, 한국의 브랜드로 넘쳐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키는 그때부터 한국이 질투나긴 하지만 확실히 우리 일본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더 앞서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었대요. 그런데 이런 하나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사건을 한국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넥슨이라는 거대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주최하는 이벤트 축구 행사에 참여했는데 일본 팬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인들 사이에 껴서 일본인들은 해외 유명 선수들을 향해 응원하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의 레전드라는 박지성, 안정환, 이천수 등이 나올 때도 일본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열띤 응원을 하고 있었죠. 저는 일본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일본인 아닙니까? 왜 한국의 레전드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벤트는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폭격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젊은이들은 제 말에 뜻밖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일본인이 맞아요.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 축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라는 말은 한국은 그럼 후진국이라는 건가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국가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비아냥대는 듯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일본 젊은이의 답변에 당황스러웠어요. 뭔가 이 일본 젊은이들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분명 달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었죠. 한국보다 일본이 축구를 더 잘하는 나라인데 일본 선수들과 이 전설적인 선수들이 함께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일본 젊은이는 답답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기자분, 해외에 나가보세요. 해외에 나가서 지금 저에게 했던 질문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축구의 종주국이라는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 프랑스와 같은 축구 강국에 가서 우리 일본 선수들 이름을 대고 자랑하듯 이야기하면 오히려 뺨이나 안 맞으면 다행일 거예요. 일본에서 프리미어리그 빅식스 팀에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나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했던 선수가 있나요? 프리미어리그에서 푸스카스 상을 받았던 사람이 있나요? 세계 최고 리그에서 200골을 넣은 선수가 있나요? 일본에는 이런 임팩트 있는 세계적인 선수가 없어요. 해외에서는 일본을 잘 모른다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나키가 공항에서 어머니와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일본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의 문화들이 미국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오버랩되면서 일본인들마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경기장에선 6만 4천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의 응원 속에 아이콘 매치가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전반전 경기가 끝난 뒤 해외 유명 가수들이 나와 부르는 노래에 수만 명의 한국인 팬들은 같은 음성과 목소리로 떼창을 불러 해외 유명 가수들에게 감동을 주기까지 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많은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혼자만 왕따당한 사람 같은 기분을 느끼고 몸에서 돋는 소름 때문에 한 마리의 닭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경기장에서도 질서 정연했고 행사 이후에도 교통질서는 물론이고 마구잡이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고 혹여나 사람이 지나가진 않을까 속도를 줄이며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한국의 차량들을 볼 수 있었죠. 저는 한국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분명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보여준 영상에서 한국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가득하고 목소리를 크게 하고 싸우는 영상들을 분명 내 눈으로 봤는데 대체 그 영상은 어디서 나온 걸까 싶었죠. 그래서 다시금 그 영상을 켜봤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쭈뼛하며 아차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영상은 실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었고 음성이 소거된 채로 한 일본인의 음성이 그 영상을 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영상을 유심히 보다 보니 한국어가 아닌 한자로 된 간판들이 종종 보였고 심지어 국기까지 보이더군요. 그 영상은 한국이 아닌 중국 영상이었던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일본에서 단체 소속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걸 캐치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한국에서 다시금 영상을 꼼꼼하게 보니 그 영상 속 주인공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한국이라고 속여서 단체 회원들에게 보라며 한국 혐오를 부추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 충격이었죠.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따져 묻기 위해서 단체에 가서 영상의 진위 여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단체에서는 영상에 나오는 곳들은 모두 한국이 맞다며 절대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바로 전날 취재 때문에 한국을 직접 다녀왔고 한국 어디에서도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고 말하자 단체 회원 중에 한 분이 다가와서는 저에게 물을 끼얹어 버리더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물을 뿌리세요? 그러자 그 회원은 더러운 한국에 다녀왔다면 당연히 뿌려야지. 그 냄새나는 한국의 때를 씻어내야 하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와. 그게 아니라면 다신 단체에 올 생각도 하지 마. 홀딱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대체 진실은 뭘까? 분명 내가 본 한국은 우리 일본보다 더 잘 사는 국가인 것 같았고 10월 20일 늦은 밤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왔던 날입니다. 한국을 여전히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분명 한국은 우리 일본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나라라고 여깁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아시아에서 우리 일본이 최고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모든 걸 경험한 이상 인정할 건 이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은 내가 알고 있던 형편없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국가였다는 것. 그리고 제가 있는 단체에서 퍼뜨리고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 옳고 그름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의 유명 레전드 선수들인 박지성이나 안정환, 이천수, 박주호 등등의 선수들이 전 세계 전설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처럼 웃으며 보내는 모습들은 왠지 우리 일본은 언제 이런 한국 선수들과 같은 영향력을 끼쳐볼 수 있을까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사연을 보내면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들 본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제 사연이 그들에게 전해져 일방적이고 눈을 가린 채로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방만 하지 않길 바래요. 그래야 일본이 한국에게 따라잡히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세요, 한국인분들. 우리 일본이 다시 한국을 바짝 따라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될 겁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한국은 가만히 있나요? 여하튼 최근 한국의 전 세계 전설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단체로 한국을 왔었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례가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아이콘 매치가 성사되었다니 정말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네요. 여기 한국은 더럽고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어린 학생들을 왕따시키는 것은 물론 상류층 학생들은 그런 가난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말도 안 되는 나라라며 경악해하고 있는 영국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국의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고 크게 경악해하고 마는데요. 그 영국인은 한국의 무엇과 어떤 것을 받기에 이토록 경악하고 만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에밀리아 콜린스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의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과의 교류를 위해 교사들 중 몇 명을 한국으로 보내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교육대학에 다니고 있던 대학생 때였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드라마 한 편을 추천해 주었어요. 저는 드라마 광이거든요.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는 학교를 배경으로 한 10대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 드라마였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접해본 적 없었던 터라 드라마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어요. 그 드라마에는 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가 나왔는데 그 학생들은 가난한 학생 한 명을 괴롭히고 무시했습니다. 드라마에는 과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최대한 중립적인 시선에서 드라마를 시청하려고 했지만 드라마의 후기에 달린 다른 아시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드라마는 사실임이 분명했어요. 한국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차이도 엄청나다는 아시아인들의 증언이 넘쳤거든요.
제가 태어난 영국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존재했지만 한국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대놓고 가난한 아이를 괴롭히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에서 거의 잊혀갈 쯤 한국으로 갈 교사를 선택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었죠. 저는 당연히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선 대부분의 교사들이 기혼자였습니다. 저 외에 미혼인 교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중에는 약혼자가 있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배우자도 있고 약혼자도 있는 사람을 해외로 1년 동안 보내는 건 말이 안 됐다 보니 한국으로 갈 교사는 싱글로 추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되었죠. 한국행이 결정된 후 저는 친하게 지낸 중국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길길이 날뛰며 어떻게 저를 그런 나라에 보낼 수 있느냐 화를 냈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제가 더 당황해서 진정시킬 정도였죠. 그 중국인 친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더럽고 그들이 사는 곳은 지저분해. 그리고 그곳을 중국인 척 둔갑시켜 인터넷에 올린다니까? 그뿐만이 아니야.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나라야. 실제로 한국에 가보면 한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TV나 인터넷에 한국이 잘 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친구에게 들은 한국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교육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한국은 잘 사는 애들의 교육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이었죠.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었고 저는 1년만 채우자고 생각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비행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학교의 인솔자를 만나고 학교에서 마련해준 집으로 가는 내내 본 한국은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곳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인솔자가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녔지만 모든 게 다 가증스러웠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고 싶다고 해도 서울에도 볼 것이 정말 많다 라며 서울에서 즐길 걸 다 즐기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는 변명만 나열했죠. 제가 한국의 참상을 보고 실망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네.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실로 대단했어요. 분명 공립학교라고 했는데 사립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 내부와 외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운동장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교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판이 갑자기 영상 스크린으로 변하질 않나? 학생들은 개인용 태블릿을 가지고 있지를 않나?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게다가 태블릿은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립학교처럼 학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이게 가능하다니.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영국이라도 이런 파격적인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세금으로 태블릿을 제공한다면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학생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면서 말이죠.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건 모든 교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난방시설이었습니다. 에어컨과 난방이 가능한 시스템 에어컨이 어딜 가든 있었어요. 한국인들 입장에서 이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아닙니다. 영국의 여름에 수업을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에 푹 젖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부터 가습기까지. 저희 학교가 제가 살던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공립학교의 수준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여기는 서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지내는 동안 불편한 것은 없었는지 등등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저는 그 자리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한국의 좋은 모습만을 영국에 알리라는 무언의 압박 같았거든요. 저는 없는 말은 못 지어내는 성격이라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본 모습은 실로 대단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영국에 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도 저를 인솔하는 도움이 선생님도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어요. 저는 서울이 아닌 지역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선생님은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며 펄쩍 뛰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면서요. 저는 도움이 선생님에게 그 정도로 떳떳하면서 왜 다른 지역에 가고 싶다는 내 의견을 무시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우미 선생님은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정말 서울에서 볼 게 많아서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다른 지역에 가는 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니 방학이나 긴 휴일을 이용하려 했다면서요. 정말 억울해하는 도우미 선생님에게 교장 선생님은 당장 이번 주에 시골에 있는 학교를 탐방하고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그 며칠 뒤 기차를 타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나오는 시골에 있는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중국인 친구에게 들었던 끔찍한 참상을 보지 못했어요. 서울에 있는 건물들보다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지저분하기는커녕 고즈넉한 느낌까지 났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시골 동네는 버스 정류장도 가로등도 인도도 낡아 있었지만 학교만큼은 아니었어요. 노란색 학교 버스와 학교 주변의 인도는 모두 새 것이었고 학교는 서울 학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크고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곳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어 보일 정도로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한국을 오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자 도우미 선생님은 이제라도 오해를 풀었으니 다행이라며 넓은 마음으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었어요. 솔직히 당시에 저에게 화가 나서 도우미 선생이고 뭐고 못하겠다며 저를 무시해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버리고 나니 한국 학교만의 놀라운 특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환경, 가르치는 내용, 교사들의 수준 등등 칭찬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말하자면 그건 바로 밥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놀라울 게 뭐가 있냐는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런 여유로운 반응도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전 세계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것들이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인 거니까요. 제가 놀라워했던 것은 바로 한국의 급식입니다.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도 급식이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한국의 급식은 정말 최고입니다. 저는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 영양사란 정말 부잣집이나 국왕의 거처에만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영양사가 수천 개나 되는 학교에 전부 배치되어 있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사들의 능력만큼 영양사들의 능력도 대단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등 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고려한 최고의 식단을 정해주었는데 그 식단이 한 달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식단 돌려막기 같은 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음식의 퀄리티였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음식이 환상적이었어요. 알아보니 음식을 해주시는 조리사분들의 경력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런 한국을 두고 왜 그 중국인 친구는 한국이 형편없는 후진국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순간적으로 궁금해지더군요. 과연 그 중국인 친구가 한국을 실제로 와본 적은 있던 걸까? 라는 생각 말이죠. 한국의 실상이 이게 전부였으면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제 옆에 있던 선생님이 영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염에 걸린 아이가 있다는 연락이었죠. 그걸 왜 이야기하냐 했더니 그야 이걸 말해야 장염 걸린 아이에게 맞는 점심을 만들어주지 않겠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영국,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아픈 아이를 위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주는 학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급식 시간 몇 시간 전에 전달받는 내용을 가지고요. 영국에서는 아픈 아이가 있으면 따뜻한 차를 한 잔 주거나 밥을 못 먹을 정도라면 귀가를 시킵니다. 만약 부모가 당장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아이는 밥도 못 먹고 양호실에 누워 있어야만 해요. 한 번은 그렇게 있던 아이가 구급차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아픈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아픈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부모의 책임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게다가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따로 음식을 받는 곳이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다면 무조건 도시락을 싸와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 것까지 챙겨줄 여유는 없다는 거죠. 저는 대체 아이들이 급식비로 얼마를 내길래 이 정도의 급식이 가능한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들은 선생님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급식을 먹는데 돈을 왜 내죠? 맞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교사들에게는 급식비를 받았지만 밖에서 나가 먹는 것보다 저렴했으니 교사들도 안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식비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투자하는 걸 한국인들이 반대하지는 않는지 물어보았어요. 영국에서는 유상급식이 당연한 것이다 보니 무상급식을 하는 순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게 뻔했거든요. 그러자 그 선생님은 애들 먹이는데 돈 아까워하는 한국인은 없을 거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개인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의 시설, 고퀄리티의 수업 내용, 특히 급식 사진은 매일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을 본 영국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며 이 상황을 당장 설명하라며 저를 다그칠 정도였죠. 저는 이런 스페셜한 급식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고 제가 올리는 사진들은 매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메이징, 판타스틱을 외치는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게 한국을 나쁘게 설명한 중국인 친구였죠.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 난 뒤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저를 한국의 추잡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저열한 배신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고는 한국의 급식 사진에 한국인들은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나 무상급식을 베풀어라 라는 댓글을 달거나 한국은 먹을 게 없어서 구더기로 음식을 만든다는데 이것도 그런 음식 중 하나가 아니냐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인 친구의 말에 선동되기도 했어요. 저는 저처럼 한국을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점점 제 영상을 신뢰하게 되었고 영상을 본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증언이 쏟아지며 중국인 친구의 주장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오히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욕을 먹기까지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이자 중국인 친구를 알고 있는 한 교사를 통해 중국인 친구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중국인 교사는 영국에서 중국어 과외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의 부모님이 제 사진과 영상에 달린 중국 친구의 댓글을 보게 되었고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중국 친구가 가르치던 아이들은 전부 상류층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의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잘못된 정보를 세뇌시키듯 한 중국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힘있는 집안들이었다 보니 중국 친구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 친구의 거짓 정보에 휘둘렸던 한 사람으로서 통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 있는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학교는 유상급식으로 바뀐 지가 오래입니다. 유상급식이라 해봤자 형편없는 퀄리티이지만요. 유상급식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역대 최악으로 안 좋아지면서 도시락마저도 못 싸오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결국 하교를 할 때까지 굶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다는 연락이 들려왔어요. 게다가 부모가 실직하면서 거리로 내몰린 아이가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기사까지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런던의 노숙자 수가 급증한 건 알고 있었지만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될 지경이라니 진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잘 사는 아이든 못 사는 아이든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모두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회가 되어 다른 학교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원어민 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영국의 상황을 말하며 한국의 급식 시스템의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온 선생님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급식은 세계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만 있었더라면 영국의 급식 시스템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사를 보장하는 건 학교와 나라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한국과 같은 일을 하려면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텐데 이건 세계가 거꾸로 뒤집혀도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만 이런 제도가 가능한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초등학교 앞에는 오래된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국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곳에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학용품을 사는 거나 준비물을 사는데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문방구를 지나가던 중 처음 보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문방구 안에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아닌 사람이 지나가는 아이들을 전부 불러다가 학용품 같은 걸 나눠주는데 그 할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아이들에게까지 억지로 학용품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로 가서 사장님은 어디 가고 당신이 여기서 이걸 나눠주고 있냐 물었어요. 물론 대화가 될 리가 없죠. 당시에 제 한국어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무슨 말을 했지만 전 알아듣지 못했고 저를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자꾸만 뭘 주려고 하기에 그걸 막아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걸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건 만국 공통이라 생각했거든요. 결국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학교에 있던 도우미 선생님이 급하게 나오셨어요.
도우미 선생님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 뒤 제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문방구 사장님의 아버지였고 이 학교가 세워질 때 문방구를 개업했던 전 사장님이었어요.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준 것이었죠. 남의 물건을 훔쳐서 쓴 게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학용품을 나눠준 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제 물음에 대답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이유를 듣고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오랜 고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에 가장 가난했던 시기를 버텼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을 겪은 분이셨습니다. 굶지 않고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었다 보니 꿈 같은 건 꿀 겨를도 없었다고 했죠. 그렇게 밥 굶고 살지 않을 정도가 되니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3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2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자식들만큼은 원 없이 공부시키기 위해 뼈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일하셨고 그 결과 학교 앞에 작은 문방구를 열 수 있었다고 해요.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돈이 없어서 학용품을 마련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애들 몰래 준비물을 챙겨주기도 하고 가끔 불러다 라면도 끓여다 주셨더군요.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물으니 할아버지는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배고픈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굶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또 애들이 굶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고 하셨어요. 내 애뿐만 아니라 남의 애일지라도 말이죠. 도우미 선생님도 이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모님 세대도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서요. 자신의 친구가 놀러 오면 꼭 밥을 먹여서 보냈고 집에 돌아갈 때는 과일까지 싸서 보내셨다 합니다. 저는 그 영향이 학교의 급식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어요. 자녀 세대들만큼은 자기들처럼 굶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전 국민들이 학생들을 배불리 먹이는데 동의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교육 덕분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작고 인구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교육뿐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힘을 쏟았고 그 결과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은 공부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하다못해 스포츠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감히 투자한 한국의 아버지 세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한국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국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이고 대단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 불리지만 실상은 밥도 먹지 못해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생각도 하지 않죠.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의 채소 비율을 높이라는 말에 토마토 케첩을 올려놓은 나라이니 말 다했죠.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입니다. 저는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간을 더 연장했었어요. 그렇게 1년이 될 줄 알았던 서울살이가 3년 가까이 되도록 한국에서 머물렀었고 지금은 한국을 떠나 영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늘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문화와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마음가짐, 이 모든 게 지금 저에게 초석이 되어 영국에서도 꽤나 인기 있는 선생님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과연 제가 한국을 몰랐다면, 한국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때 중국인 친구의 말에 속아 한국을 크게 오해했던 지난 날이 매우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운 삶의 지혜들을 품고 더 열심히 정진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줬던 도우미 선생님을 비롯한 한국인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 오늘 사연은 미디어 속 드라마와 중국인 말에 속아 한국을 크게 오해했었던 영국인 선생님, 에밀리아 콜린스 씨의 에피소드를 담은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봄비가 내려서인지 날이 좀 쌀쌀했던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